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레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조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어떤가요? 중앙일보에서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느닷없이 무슨 그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그, 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다소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 연구소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일보가.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경제 시평이 굉장히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신 분들?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그 경제 시평 보고서를 좀 그 일찍부터 중앙일보의 기사로 좀 소개를 시켜주지, 소개로 써주지, 느닷없이 와가지고 훌륭한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눈 팔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훈계조로 기사를 써주는 게 약간 좀 그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앙일보에서 저희 연구소나 경제시평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포럼 공부방에 대해서도 그리고 새세대 희망당에 대해서도 물론 이번 기사에는 새세대 희망당 하지 말라고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겠다라는데 왜 하지 말라 뭐 말하라 하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노파심에서 중앙일보가 그런 기사를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새세대 희망당의 이렇게 자식 세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장을 만드는 그런 그 봉사를 한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연구소에서 그 내는 경제 시평이나 부동산 보고서나 경제 보고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의 그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경제 시평이나 부동산 보고서 특히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 포럼 또 뭐 공부방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중앙일보가 기사 좋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그렇게 걱정되시니까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주신 거니까 그런 걸 기사를 써주시면 더욱더 우리는 감사하죠. 잘 좀 부탁합니다. 예. 근데 그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공부방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닉네임 이제 포럼의 그 고구려 유미님 께서 오늘 그 좋은 책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고구려 유미님은 이제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중국 쪽을 전공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 역사를 전공을 하시는데 북위 황제 순행과 호환사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소로 나왔는데 정가는 39,000원입니다. 학술연구소 그다음에 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저희 포럼에다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꼼꼼한 실증과 학자의 양심, 용기, 낙관적인 모습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최 교수님이 저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 낙관론자입니다. 낙관론자예요. 그, 절대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수도 희망당을 하는 것도 얼마나 제가 낙관론자입니까?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 공부방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방에서는 이게 세금 문제, 조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보겠는데, 이건 지난주 제가 최근에 이제 벌써 한 두어 달 됐죠.
춘천 KBS 라디오 방송을 매주 수요일 날 11시 반부터 한 7, 8분 정도 생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세 문제,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조세 문제하고 조세 개혁 문제하고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도 이제 그 후속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물레 공부방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다른 공부방에서도 한두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정리된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1시간여 가량의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조세 문제를 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이제 좀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추스려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세금을 거의 다 한 번 세금 내셨죠. 뭐 자기 월급 받으신 분들은 월급에서 세금 떼죠. 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어떤 형태로는 세금 내시죠. 그렇죠? 세금 안 내신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뭐 하다못해 무슨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시급을 받아도 세금을 떼죠. 그렇죠? 여러분들 민주통합당 진보진영에서는 이른바 이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라고 해서 그럼 그 돈 어디서 나서 할래? 그러니까는 증세한다, 세금을 더 걷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금 아르바이트 예컨대 시급 5,000원 해가지고 세금 몇백 원 떼가면은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올린다라고 하면 그게 찬성하겠습니까? 아니죠? 월급쟁이들은 뭐 더 뻔하죠. 월급 봉투 받아보면 떼가는 게 확확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 요새 또 뭐 이상한 데서 예전에 한나라당 그게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영남 쪽에서 한나라당 이름을 등록을 해가지고 써서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좀 기사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 쪽도 이렇게 조세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세금을 더 걷겠다 아니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택적 복지다 뭐다 하는데 무슨 선택적 복지가 됐든 보편적 복지가 됐든 어쨌든 지금 복지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면은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한은 어디선가 그 돈을 마련해야 되죠.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아니면 빚을 내든가. 그렇죠. 근데 빚은 지금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래서 쉽게 빚을 내기는 어려울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세금을 이제 더 걷겠다라는 게 이제 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재벌들한테 세금을 거두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적지 않게.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따가 보시면 아시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금 문제는 사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딱딱하고 별로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예요, 사실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해도 세금 문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알기도 어렵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빚이 많죠. 재정 적자. 나라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빚이 많이 쌓이고 또 빚을 계속 내고 있고 유럽도
지금 빚이 많은 데다가 계속 또 빚이 새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있죠. 채무 위기네, 재정 위기네 하는 걸로. 그것들이 이제 다 결국에는 세금 제도가 잘못되었다, 아니면은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잘못됐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은 채무위기가 됐든 재정위기가 됐든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조세개혁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 정책 이슈로 이렇게 떠올라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세금, 뭐, 이렇게 증세네, 뭐네, 그것이 다 이제 복지를 더 늘리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너무 이런 이야기들이 무책임하고 단편적이고 제멋대로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라 말아먹죠. 도대체 그러면 그런 그 조세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조세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물론 뭐 그 외에도 있고 또 안에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일반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총량 개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세 정의 차원의 개혁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플레세 개혁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자립 경제를 실현하는 쪽으로의 조세 개혁. 이런 이제 네 가지 이슈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총량 개혁이라고 하면은, 조세라고 하면은 뭐죠? 조세라고 하면은 세금을 말하죠.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말하죠.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말하죠.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세금을 걷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근데 실제로 그럼 세금은 왜 걷죠? 쓰려고 하죠. 그렇죠. 세금을 지금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조금 더 걷어야 된다. 이게 설득력 있나요? 세금을 지금 그거 말하기 전에 지금 세금을 걷었는데 이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도 더 중요하죠. 먼저. 그렇죠? 지금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그것부터 고쳐야 되죠. 그렇죠? 불필요한 곳에 쓴다든지 필요한 곳에 안 쓰고 엉뚱한 곳에 쓴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잘못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얼마를 더 거둘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것과 세금을 쓰는 것을 동시에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전체 총량 차원에서 세금을 걷는 것과 세금을 쓰는 것, 그러니까 세 수입과 세 지출, 세출을 같이 보고서 양쪽을 동시에 합리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출발은 뭡니까? 세금 걷은 것과 세금을 쓰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치해야 되죠. 만약에 세금을 걷은 것이 많고 세금을 쓰는 것이 적으면은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위축이 되죠. 왜냐면은 그만큼 기업이나 민간 가게 개인들이 그 세금으로 내고 그 돈을 못 쓰게 되니까 민간 경제 부분이 위축이 되죠. 그렇죠? 반대로 세금은 이렇게 뭐 100만큼 걷었는데 쓰는 것은 120을 쓴다라면은 20만큼은 모자라죠.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빚을 내죠, 빚. 적자를 내죠. 그게 재정 적자죠. 그게. 그런 재정 적자들이 매년 쌓이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정부 채무나 뭐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조세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큰 출발점은 세입과 세출을 매칭을 시켜서 양쪽을 동시에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과 세출을 이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이 정도가 가장 필요하다, 적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복지를 좀 강화하고 교육 좀 비용을 좀 더 이렇게 줄이고 뭐 기타 의료 뭐랄까요? 뭐 이렇게 일자리 관련한 뭐 예산을 조금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세수를 총량을 딱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걷어서 100이라는 세금을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뭐 내년에는 100을 걷어서 100을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뭐 정했다 이거. 그럼 그 다음 단계 문제는 100이라는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죠. 누구한테 걷느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걷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걷느냐, 아니면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걷느냐, 아니면은 그걸 소득에 부과하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이용하는 뭐 이용세 부과하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부과하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조세 제도에 있어서의 조세 정의에 직결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기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 버리면은 옆에 사람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덜 낸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가 조세 정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만 중요하냐 이거예요. 항상 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조세 정의라는 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걷느냐만이 아니라 걷은 세금을 이제 반대로 누구한테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세 정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었는데 뭐 4대강 사업이든지 무슨 경인 아라뱃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또 요새 이제 작년부터인가 뭐 계속 문제가 됐던 경전철들 있잖아요. 뭐 용인 에버라인, 그다음에 부산 김해 뭐 경전철, 또 인천 월미도 뭐죠? 네? 은하레일, 은하 모노레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경전철을 이렇게 그건 지어놓고 쓰기도 전에 다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빚이 막 늘어나 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세금을 쓰는 차원에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세 정의라는 게 세금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조세 정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꼭 이게 무슨 고지서에다가 뭐 부가세, 소득세라고 이렇게 고지서에다가 세금이라는 이름을 붙여야만 세금이냐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세금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물가가 100만 원을 받는데 100만 원 갖고 한 달을 내가 생활을 했는데 물가가 배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2주밖에 15일 보름밖에 생활을 못 한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0만 원을 세금으로 뜯긴 거나 마찬가지죠. 나의 그 1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나 세금을 직접 걷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조세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세금을 어떻게 걷고 세금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백날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는가 하고 해봐야 물가가 계속 폭등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세금보다도 이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너무 높아서 경제가 무너져 버린다. 이거. 국민들의 그게 못 참는다 이거죠. 지금 실제로 세금도 지금 그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죠? 세금인가요? 물가죠.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세금을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랑 물가 안정을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무리 총량 차원에서 세입 세출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개혁을 하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입 세출을 누구한테 어떻게 걷고 누구한테 어떻게 쓰느냐를 백날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물가 안정과 세금 문제를 같이 항상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경제라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조세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하는 그 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 있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실물 경제,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 소비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경제, 실물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그쪽 실물 경제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뭐 금융과 관련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이렇게 자산 시장과 관련된 그 정책이 이른바 이제 금융 정책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는 이 재정 정책과 이 금융 정책이 있는데 재정 정책은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하기 위한 정책이고 금융 정책은 금융 시장 자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하기 위한 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세 제도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가게나 기업이 실물 경제에서 일하고 뭐 일자리를 얻어서 월급을 받고 물건을 사서 쓰고 기업이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제도를,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의 그 영역에 들어가는 이 조세 제도 개혁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실물 경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죠. 그러니까 조세 개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 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죠. 가게나 기업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나 상황을 못 만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지를 해야 되죠. 누가 떠받쳐줘야 되죠.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능력도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소득이 없고 그래서 아파도 제대로 이렇게 치료도 못하고 필요한 것도 못 쓰고 노후 대책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자꾸 떠들 것 아니에요.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보조하고 떠받쳐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개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립경제는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면은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개혁을 한다, 조세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주는데 기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쓰는 것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필요 없죠. 그렇죠. 정부가 이런 조세 제도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이런 성장 잠재력 향상을 통해서 자립 경제를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조세 제도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 대전제, 목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조세 제도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 정치권에 대해서 정치권이 내세우는 조세 개혁 비판을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조세 제도의 기본적인 문제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서 오로지 그냥 이념적이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이념적이거나 재벌한테 많이 거둬야 돼. 아니면은 뭐 친기업인 세금을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깎아줘야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그런 이야기, 뭐 주장. 아니면은 선거를 앞두고서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그냥 이렇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질러대는 거. 예,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복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 강화하겠다라고 하면 증세를 분명히 이렇게 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또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증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하지요. 욕하죠. 세금 이렇게 가져가면, 뜯어가면. 이렇게 제대로 써도 기분 나쁠 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지금의 진보 진영이 됐든 보수 진영이 됐든 뭐 민주통합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뭐 이런 데들이 이런 어떤 조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전문적인 어떤 통찰을 하지 않고서 그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냥 어떤 이념이나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슬로건으로서 이렇게 내던지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세 제도가 첫째는 총량면에서 불균형, 일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두 번째는 조세 정의 면에서 말할 수 없는 형평성이 깨져가지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의 상태에 대한 불만감들이 높아질 뿐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 이거예요. 지금 최근에 기사되고 있는 게 뭐가 되고 있죠? 삼성그룹의 재산 싸움 상속 있잖아요. 거만의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 재벌이 죽어서 이렇게 사망을 해서 자식한테 상속을 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냈다 이거예요. 안 내서 이제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것이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한테서 상속받은 거였다 하니까는 이제 그 밑에 자식들이 그랬어? 나 몰랐어. 그거 지금 이제 다시 상속 재분배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 대한민국의 이른바 최고의 어떤 갑부 재벌이 세금을 도대체 얼마를 내느냐. 그러니까 조세 정의라는 차원에서 말할 수 없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조세 제도 자체가 이렇게 엉망이게 되면은 막 탈세나 이렇게 막 탈루나 아니면은 막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뻥 뚫려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나 조금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힘없는 일반 사람들만 다 걸려서 세금 내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다 이런 인플레,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이게 낼 능력이 되는 사람 또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능력 이상으로 세금을 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득을 보상을 하려면.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면은 그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자립경제의 실현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이 이게 생각하시기에 도대체 세금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얼마나 걷고 누구한테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일반 국민들이. 오늘은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걷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누구한테 어떻게 쓰는가는 이제 이게 정부 예산 지출이거든요. 이건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를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안에 조금 비교를 한번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걷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제 크게 이제 이제 정부가 걷는 세금이 이제 국세죠. 네. 물론 국세가 있고, 국세는 이제 지금 정부가 걷는 거고, 또 지방세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방세가 빠져 있고, 이제 국세죠. 국세를 보면, 지금 2010년 기준으로 국세가 한 180조 원 정도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1년에. 2010년에 180조 원 정도 거쳤어요. 그 다음에 국세의 내역을 보면 세목별로 이렇게 세수를 보면 국세 중에서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내국세입니다. 그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뭐 거의 바닥을 기고 있죠. 뭐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그냥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이른바 내국세라는 걸로 다 거치고 있죠. 근데 이 내국세는 그러면 내국세는 또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내역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직접세. 직접세가 거의 한 80조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간접세. 그것이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세가 한 전체 내국세 세금의 직접세하고 간접세 비율을 보면은 55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세가 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간접세가 한 4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직접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간접세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직접세는 그러면은 어떤 세금으로 또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제 소득세하고 법인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소득세하고 법인세, 직접세를 차지하는 게 직접세라는 것은 발생한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이득을 창출한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하면 월급, 직장인들은 자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죠. 그게 다 직접세고. 기업은 이제 법인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반반이에요.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제 법인세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대기업, 이른바 재벌 상위 한 30위 정도의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한 반 정도? 그러나 반 정도가 약간 못 될 겁니다.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직접, 직접세는 이제, 방금 앞에서 보셨던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 이제 소득세를 보면은, 가장 또 소득세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죠?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월급, 여러분도 월급 같은 거에서 이렇게 원천적으로 빼는 거. 근로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뭐, 아파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시세차익 발생하면은 그 시세차익에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이것이 한 뭐 8조 원, 2010년에 한 8조 원 정도 됐네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5조 5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체 연말 몽땅 그려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계산해가지고 연말정산하죠. 그런 뭐 기타 소득 전체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합산해서 받는 이제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소득세 항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는 이제 뭐 신고분하고 원천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되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법인세는 자기들 이제 회계 정산해가지고 신고해서 세금을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은 뭐 기업들이 어떤 사업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 그 과정에서 직접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를 보면은 간접세 대부분은 뭡니까? 네, 부가세죠. 여러분들 이제 물건 사면은 10%씩 하는 부가세는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금을 누구한테서 어떻게 걷는가로 봤을 때 이제 아까 직접세 같으면 소득세면은 대부분 이제 뭐 아까 근로소득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면은 직장인들이죠, 월급장애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보시면은 이제 근로소득세에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한테 세금을 한 16조 원 가까이 걷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뭐 얻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뭐 한 8조 원 정도 걷고 있고,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걷는가 하는 것을 대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강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세금 구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반반인데,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반반이고, 직접세 중에서 개인들이 근로를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하고 기업이 내는 소득세가 또 거의 비슷하죠. 아까 비슷했었죠. 그러니까 대충 그런 구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기업 법인세하고 개인 소득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건 이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들을 이렇게 국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연도는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 이 3년 동안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건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대체적으로 GDP 대비 한 3에서 4%, 3.5, 4%.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은 법인세로 걷어들이는 것의 GDP 대비 비율이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 걸로 나와요. 높은 편에. 그러니까 아까 법인세가 얼마 정도 됐었죠? 한 30 몇 조 정도 됐었죠? 36, 7조?
36, 7조 정도 되니까 뭐 GDP를 대충 뭐 1000조 원이라고 치면 대개 한 3.56%뭐 이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2%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한국이 기업들에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도표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주요국 똑같이 주요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그러니까 그 비교를 이렇게 보면 한국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소득세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소득세로 부과하는 아까 8조 원인가 얼마 그랬었죠. 근로소득세가 뭔가가. 그렇죠? 어? 15조? 15조 정도 됐나요? 15조면 안 맞는데 아까 한 8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 3.5% 정도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다른 그 나라들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7.5%, 그다음에 이웃 일본 같은 경우를 봐도 5%,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뭐 한 12, 3%, 뭐 덴마크는 뭐 25% 이렇게 되죠. 뭐 이탈리아도 한 12% 정도. 한국은 한 3%, 뭐나 3.56% 정도. 3.56, 뭐 이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가 가능해집니까? 한국은 이거 OECD 통계인데 한국은 일반 개인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 그래서 개인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고 기업들은 세금을 좀 더 깎아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가능해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른바 새누리당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민주통합당이나 이렇게 진보 진영은 이제 뭐 막 방방 뜰 거예요. 뭐라고. 반론을 해봐라 이거예요. 반론을.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나라마다 각 나라들마다 이 국가 간의 비교를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 나라마다의 조세 제도하고 분배 구조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조세 제도가 다르고 분배 구조가 달라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돼버려요. 지금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경제시평이나 뭐 포럼에도 그런 걸 비교를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이제 대기업 특히 대표하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내는 세금, 법인세 내는 거, 그러니까 경상이익, 그 세전이익에서 이제 세전이익에서 법인세를 낸 그걸 이제 벌써 실효세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어디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미국의 인텔, 뭐 일본으로 치면은 뭐 한 샤프 정도, 뭐 그다음에 뭐 IBM, 조금 다르지만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일본의 도요타, 미국의 GM,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그 세전이익 대비 이제 낸 법인세 비율을 실효세율로 계산해서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실효세율은 15%가 안 됩니다. 한국의 지금 법적인 명목 법인세율은 25%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인텔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일본의 샤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실효세율이 얼마더라? 20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일본 기업은 40% 가까이 됩니다. 일본 기업은 도요타 같은 경우도 한 40%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벌 대기업들이 내는 그 세금 부담률은 굉장히 한국이 낮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근데 그러면 법정 그 명목 세율이 25%인데 왜 실제로는 낸 세금은 14, 5%밖에 안 되냐, 이거. 그건 온갖 그 세 공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임시투자 그 세 공제 그 감면, 임시투자 세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이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용서나 이런 데는 얄짤없이 내죠. 법정 세율을 내죠. 자영업자들은 뭐 조금 이렇게 감출 수라도 있죠. 우리는 그럼 감출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가 그 세제 개혁을 주장을 내세우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세율을 좀 낮추겠다. 근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좀 조삼모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도 명목 세율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렇게 낮추겠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까지 제공했던 그 혜택을 주었던 그 세 감면 혜택들은 다 이제 그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똔똔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도 이제 이익 수준에 따라서 이게 세율이 다르죠.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기업, 자영업 이렇게 세율이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조세 제도의 차이가 나라마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분배 구조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세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개인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탈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온갖 편법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 그룹이 상속을 하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내고 그냥 얼마인가 이렇게 내고 그냥 끝나버릴 정도라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뭐 탈세 정도.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탈세를 하면 박살나죠. 걸렸다 하면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다는 아니지만 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세청에 이렇게 하급 공무원으로 명퇴하신 분들도 어떤 빌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의 탈세가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분배 구조상에서 아주 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1년 동안에 창출한 이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부가가치를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임금으로 가진 이제 대부분 개인 가게는 노동해서 이제 받는 소득이죠. 월급을 받는다든지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영소득을 얻는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업이 가져가죠. 투자에 대한 이제 배당 이득으로,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이익 보상으로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거.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보면 먼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이 세 나라가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얼마를 국민들한테 월급으로 주고, 알기 쉽게 말하면 얼마를 기업에 이익으로 주고 이익으로 가져가고 얼마를 정부로 가져갔느냐, 그런 이제 비교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얼마를 이제 그 월급으로 주느냐예요. 보시면 파란 선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한 30년을 이렇게 쭉 추이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을 다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저 연구소가 다시 그 추정해가지고 계산해 놓은 이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수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건 세 나라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 이제 이 도표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비교 기준을 다 똑같이 맞춰가지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파란 선은 일본인데, 일본은 예컨대 1년 동안에 100의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면 그 중에 72를 월급으로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임금으로 준 거예요. 알기 쉽게. 미국은 63을 월급으로 준 거예요. 한국은 53을 월급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 받는 임금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작죠.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은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분을 더 많이 그 분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도 더 많이 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3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문제가 있죠. 이 안에서도. 그냥 상위 1%가 전체 부의 뭐 20, 30%를 갖고 있다. 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 상위 1%의 20, 3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1%가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든지 하면은 놔줄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 개인소득세 GDP 대비 비율을 놓고 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개인들한테 개인들의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몰매를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나라 말아먹어요. 무지하면 우리 국민들을 등골 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도 모르고 막 질러요. 보편적 복지하고 증세 1%씩 세금 더 걷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세금 그것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세금 얼마 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내가 얼마 벌었는데 세금 이만큼 냈습니다. 오랜 버핏처럼 자기 딱 소득 명세서 딱 까내가지고 내가 세금 이것밖에 안 낸다. 내 비서는 나보다 더 낸다. 세율로 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거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세대의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또 똑같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이제 자본소득에 말하자면 기업한테 얼마를 주냐 하는. 기업이 1년 동안에 그 창출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중에서 기업이 얼마를 받느냐, 자기 이익으로. 보시면은 빨간 게 한국입니다. 파란 게 일본이고 초록색이 미국이에요. 빨간 게 한국이 옛날에는 거의 45%를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것이 조금씩 줄어서 지금 그래도 한 34%를 가져가는 거예요. 34%를.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 한 19%,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개인 경제 국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 경제 활동을 해서 얻는 부가가치 중에서 국민들한테 이른바 임금으로 주는 게 작고 미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기업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월등하게 높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는 데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임금, 월급으로 주는 것을 높여야 되죠. 기업이 이익으로 가져가는 걸 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주고, 기업이 이익을 조금 줄이고, 라고 하면은 기업도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은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금 이전의 문제로 한국이라는 경제 분배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서 완전히 지금 후진적이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양쪽으로 성장을 해왔지만은 이런 그 분배 구조는 여전히 후진적, 옛날하고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금 조세 개혁을 떠들면서 이런 근본적인 어떤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 조세 제도의 기본적인 틀 네 가지 그것도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 외에 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물레 공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